볼 때까지 쳐라. 뼈가 드러나거든 소금물 뿌려서라도 쳐라. 숨이 끊어지거든 그때 가서 시신의 죄를 물으면 되는 일이다. 형틀 위에서 핵발의 노선비가 몸을 뒤틀었어요. 본정이 살을 파고를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한 대, 두 대, 매질이 이어질수록 킨도포는 검붉게 젖어들었어요. 지켜보던 하급 관리들조차 눈을 두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정자매를 맞는 노인은 이를 악문 채 신음 한 번 크게 내지 않았어요. 이 이선비는 사관이라는 벌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잘못된 일에 임금께 바른 말을 올리던 자리예요. 그런에게 하지도 않은 역모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보자만 지금은 매질을 멈추겠다는데도 그는 끝내 고개를 저었어요. 없는 일을 어찌 있다 하겠소. 내 한 목숨 가거든 붓을 든 사관이 언젠가 바로 적을 것이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노선비는 형틀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는 훌쩍 넘긴 나이였어요. 이런 선비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도 주종의 신하들이 줄줄이 마당으로 끌려 나왔어요. 영승을 지낸 이도 있었고 나라의 살림을 맡던 판소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0여 명이 럭으로 몰려 죽고 기양가고 사약을 받았어요. 멀쩡하던 한 집안이 통째로 이 땅에서 지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서슬퍼란 명령을 내린 사람이 대체 누구였을까요? 나라의 주인을 다스리는 1인이 임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날 그 형틀 앞에 임금은 없었어요. 임금은 저 멀리 궁궐후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전어와 밤바람이 찹니다. 안으로 두시죠. 두어라. 거인은 아직 어머니를 벌치 없다. 늙은 내건이 참아도 청하지 못하고 물러섰어요. 감장 너머에서 조선의 임금이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제 어머니가 두려워서 조정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손 하나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을 지키던 젊은 상궁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느 분위기에 감히 전화를 저리 만드십니까? 내는 대답 대신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것조차 이 궁궐에선 두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제 뜻을 거스르면 그 어머니는 임금을 이렇게 몰아세웠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너는 내가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 앉기나 했겠느냐? 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후원 구석으로 물러나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목자에 앉은 임금이 아니라 발을 들이우고 그 뒤에 앉은 여인이 진짜 나라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훗날이 여인이 눈을 감던 날 사관들은 실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라의 죄인이요. 집안을 망하게 한 암탉이라고. 예로부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들었지요. 암이 임금의 어머니를 두고 신하들이 부두로 그렇게 써내려간 겁니다. 살라신 전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던 신하들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문정왕후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조선의 발 뒤에서 나라를 디든 여인이 이 사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임금을 옥좌에 앉혀두고 그 뒤에서 진짜 칼자루를 준 앙비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누구는 하늘을 믿는다는 죄 하나로 수백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누구는 안방에 앉아 편지 몇 장을 썼을 뿐인데 그 편지가 나라의 벌자리를 통째로 제 집안에 나눠주고 한 가문이 임금 위에 군림하는 세상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는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린 시어머니로 400년을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인들 가운데 조선을 가장 크게 무너뜨렸다는 사람을 불어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이 5 중에는 정말 나라를 삼킨 괴물도 있지만 손가락을 한 번 받을 짓을 하지 않고도 억울하게 괴물로만 기억된 사람이 섞여 있거든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악렬하고 배워온 바로 그 여인이 정작 아무 힘도 없이 쓰러진 가장 가여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한나라의 임금이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안방에서 쓴 편지 몇 장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악나 손가락질에 온 그 여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 맞았는지 오늘이 5여인의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좋아요 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음악 밤이 깊은 궁궐 발이 드리워진 방안이었습니다.
발 안쪽에선 아무 기척도 없었어요. 그저 작은 손 하나가 발금으로 쓱 나오더니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든 사람은 병조판서이기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나라의 군사를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등잔 불빛에 글자가 얼음거렸어요.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이 조금씩 커집니다. 그것은 임금의 명이 아니었어요. 임금의 어머니가 발 뒤에서 은밀히 내린 지디였습니다. 이런 밀지는 원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란 일은 임금의 명으로만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임금을 건너뛰고 제 손으로 직접 명을 내린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에서 조선을 디딘 피바람이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여인이 대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랐는지부터 보셔야 해요. 문종왕후는 17꽃다운 나이에 국무로 들어왔습니다. 중종의 세 번째 앙비 자리였어요. 앞서 두 왕비가 잇따라 세상을 떠난 그 빈자리였습니다. 어린 왕비에게 궁궐은 살얼음판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여인에겐 한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비에게 아들이 없다는 건 언제 자리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애를 태우다 나이 30을 넘겨서라 겨우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훗날의 멍종이에요. 늦더니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만 반드시 지켜내겠다. 아마 그런 다짐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궁궐에 이미 다음 임금이 될 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선 왕비가 낳은 아들 훗날의 인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조정이 두 쪽으로 쫙 갈라져요. 세자를 미는 쪽 그리고 문정왕후의 늦둥이 아들을 미는 쪽. 사람들은 이 두 세력을 큰 윤씨, 작은 윤씨라고 불렀습니다. 공교롭게도 양쪽 우두머리가 다 윤씨였거든요. 한 나라의 후계 자리를 놓고 두 예척이 몇 년을 두고 칼을 갈았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세자 쪽이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세자가 아버지 중종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됐으니까요. 그가 인종이에요. 문정왕으로선 다 잃은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뒤집힙니다. 임금이 된 인종이 자리에 오른 지 겨우 8달 만에 덜컥 세상을 떠난 거예요. 병약했던 데다 아버지 상을 치르며 몸이 상할 대로 상한 탓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문정왕후의 늦둥이 아들이 12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끝났다 싶던 판이 한순간에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임금의 어머니 문정왕후는 발을 들이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마침내 올랐습니다. 자, 이제 그 묘지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권력을 손에 준 문정왕후에게 반대편 큰 윤씨 세력은 눈탓가시였습니다. 저들을 그냥 두면 언제 또 판이 뒤집힐지 몰랐어요. 그래서 밀지를 내린 겁니다. 저들이 임금 자리를 넘본다. 다른 왕자를 임금으로 세우려 했다. 이런 려모제를 뒤집어 씌우라는 짓이었어요. 정말 그런 려모가 있었느냐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발 뒤에 앉은 권력의 무서움이었습니다. 큰 윤씨의 우두머리 유님이 가장 먼저 끌려 나왔어요. 좌회적 유관 이주판서 유인수. 나라의 정승과 판소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갔습니다. 임금을 바꾸려 했다는 제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여기에 M1 왕자 둘까지 끌려듭니다. 그중 계림분이라는 왕자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굴물 빠져나가 상속으로 달아났어요. 상추를 싹둑 자르고 중처럼 꾸민 채 숨었습니다.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하지만 얼마 못 가 붙잡혀 끌려왔고 결국 형장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아무 죄도 없이 그저 임금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이유 하나로. 우두머리 유님도 무사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와 그 아들들까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한 집안이 뿌리째 뽑힌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옥사를 사람들은 을사년의 사화라고 부릅니다.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이 한 번으로 끝났으면 그나마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피바람은 몇 해를 두고 계속돼요. 어느 날엔 길과 럭찬벽에 나라를 비방하는 글장이 붙었는데 그걸 비밀로 또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실록에 적으려던 젊은 사건마저 바른 대로 썼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어요.
앞서 형틀 위에서 숨을 거둔 그 노선비도 바로 이 끝없는 피바람에 휩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 여러 해 동안 옥저에 앉은 임금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문정왕후를 두고 여자 임금이라는 뜻으로 여주라 불렀습니다. 임금은 앞자리에 앉아 있을 뿐 벼슬을 주고 빼앗는 일부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까지 진짜 손은 전부 발 뒤에서 움직였어요. 실로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원정왕후가 조금만 뜻에 맞지 않으면 임금을 꾸짖고 호통을 쳤고 그럴 때마다 임금은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고. 하큰 임금이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벌벌 떨었던 겁니다. 앞서 후원에서 눈물 짓던 그 장면이 바로 이런 나날의 한 조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 곁에는 두 사람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한 멍은 정난정입니다.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의 첩이었어요. 신부는 낮았지만 문정왕후의 총애를 등이 업고 궁궐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습니다. 벼슬자리를 청탁하는 자들이 여인 앞에 줄을 섰어요. 나라의 인사가의 여인의 말 한마디로 오르내렸으니 그 위세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또 한 명은 보우라는 승려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억눌려 있던 불교를 다시 일으키겠다머이 승려를 끔찍히 아꼈어요. 얼마나 아꼈느냐면 승려에게 병조판 서울 주려고까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국방부 장관 자리 말이에요. 목탁을 두드리던 승려한테 나라 군사를 맡기겠다니 조정 신하들이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스님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한 세인이 그 소동이 오죽했겠어요. 물론 불을 다시 일으킨 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순 없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어요. 절을 새로 짓고 큰 불살을 벌이는데 나라 곳간이 바닥까지 긁혔습니다. 뇌물이 대놓고 오갔고 힘없는 백성의 논밭이 이런저런 구실로 빼앗겼어요. 발 뒤에 여인이 비단옷을 두르고 불공을 들이던 그 시각. 어느 시골 마을에선 조상대로 붙이던 땅을 빼앗긴 늙은 농부가 텅 빈 밭머리에 주저앉아 있었을 겁니다. 손바닥에 박인 굳은 살만 만지작거리면서 나라님 덕본 적은 없어도 나라님께 뺏긴 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서러운 마음이었겠죠. 문정왕후는 심지어 죽어서까지 욕심을 부렸어요. 남편 중중 겉에 나란히 붙이겠다며 멀쩡히 잘 모셔진 왕의 무덤을 통째로 파서 옮겨버립니다. 그것도 보가 있던 절 근처로. 그 자리가 물이 차는 나쁜 땅이었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그 뜻마저 이루지 못했지만요. 그렇게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여인이 마침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그 여러 애가 거짓말처럼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깎이던 숙녀 보우는 제주도로 귀양 갔다가 그곳에서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불을 주무르던 정난정은 잡혀갈 것이 두려워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동생 윤원영마저 시골로 쫓겨나 울분 속에서 숨을 거둡니다. 발 뒤에 그림자가 걷히자 그 밑에 숨어 살던 자들이 한꺼번에 쓸려 나간 거예요. 살라생전 그 여인 앞에서 숨도 못 쉬던 신하들은 그제야 봇을 들어 실록게 적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라고 집안을 망하게 한 암탉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정왕후가 세상을 뜬 뒤로도 조선의 발 뒤에는 또 다른 여인이 앉게 됩니다. 이번엔 사람을 죽이는 명분이 연모가 아니었어요. 하늘을 믿는다는 것 오직 그 하나였습니다. 전라도로 내려가는 어느 갈림길 허름한 주막이었어요. 두 사내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형과 아우였어요. 여기까지는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날이 밝으면 갈라져야 했습니다. 혐은 저 멀리 바다 건너 흑산도라는 애딴 섬으로 아우는 강진으로 한 사람은 물길로 막힌 섬에 한 사람은 무끝자하게 살아서 다시 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이별이었어요. 밤은 깊어가는데 두 사람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등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우야, 나는 섬으로 가니 소식조차 닿기 어려울 게다. 부디 몸성이 건디어라. 아우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이 매어 말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어릴 적부터 한입불을 덮고 그를 배운 형이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번리자 스승이었어요.
그런 형을 이제 사람도 살기 힘든 애딴 섬에 두고 혼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두 형제는 그 밤 어쩌면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서로의 얼굴만 오래 바라봤을지 몰라요. 이 얼굴을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하면서요. 이 아우가 바로 정아이입니다. 우리가 무민 심수로 기억하는 그 정아이예요. 그리고 섬으로 끌려간 형은 정약전 훗날 흑산도에서 물고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멀쩡히 나란 일을 하더니 형제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이 낯선 주막에 마주 앉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다시 궁궐로 돌아갑니다. 문중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200년쯤을 흘렀어요. 그 사이 조선에는 정조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아끼고 학문을 사랑한 조선의 마지막 비디라 불리던 아니었어요. 이 정조가 특별히 아끼던 신하가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임금과 신하가 밤늦도록 책을 놓고 이야기를 나눌 만큼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정조가 한창 나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빈 옥자에 겨우 11살 난 어린아들이 올라요. 훗날의 순조입니다. 임금이 이렇게 어리면 우리는 이자 합니다. 또 누군가 발 뒤에 앉게 되겠죠. 이번엔 정순왕후였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영조의 계비, 그러니까 나중에 맞은 왕비였어요. 놀라운 건 나이입니다. 15 어린 소녀가 예수를 훌쩍 넘긴 임금 영조의 안비로 들어왔어요. 손녀벌 아니 증손녀벌 되는 나이였습니다. 궁에 들어왔을 때 이미 장성한 세자 그 유명한 사도 세자보다도 10살이나 어렸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보다 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궁중 암토의 한복판에 던져진 여인이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이 여인은 궁궐에서 가장 우선른인 대비가 됩니다. 죽은 임금 정조에게는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어린 순조가 지휘하자 발을 들이우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정순왕후가 걷던 길과 정조가 걷던 길이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 무렵 조선에는 새로운 믿음 하나가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들어온 천주교. 당시 사람들은 서학이라 불렀어요. 이 믿음이 전하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늘 아래 평등하다. 안반이든 노이든 하느님 앞에선 똑같은 자식이다. 지금 들으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신분이 곧 목숨이던 그 시대에 이건 세상을 통째로 뒤엎는 위험천만한 이야기였어요. 중이양반과 같다니 있을 수 없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은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안반지 부인도 중인도 종살이하던 이들까지 사람 대접받고 싶던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 거예요. 경조는 이 새 믿음을 모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른 학문이 밝아지면 저런 건 저절로 사그라든다며 애써 눈 감아준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달랐어요. 발 뒤에 앉자마자 이 여인은 서슬퍼런 명을 내립니다. 천주교를 믿는 자는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짐승과 같다. 뉘우치지 않는 자는 럭적을 다스리는 법으로 처단하라. 이건 임금의 명이 아니었습니다. 발 뒤에 앉은 대비가 손수 내린 하교 한 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에 온 나라의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이걸 신윤현의 박해라고 불러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천주교를 잡는다는 명분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정치 싸움이기도 했어요. 이세 믿음을 받아들인 이들 중에는 남인이라 불리던 정치 세력이 유독 많았습니다. 다름 아닌 정조가 아끼고 키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정순왕후 뒤에선 반대편 세력은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눈에 가시 갔던 정적들을 통째로 쓸어버리려 한 거예요. 하늘을 믿었다는 죄를 씌워 반대편 사람들을 베어낸 겁니다. 그 칼날에 정약용 형제도 걸려들었습니다. 정약용에게는 형이 셌었어요. 그중 작은 형 정약중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애를 맞아도 죽음이 눈앞에 다가가도 굽히지 않았어요. 배교하겠다는 말 한마디면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서울 한복판 형장으로 끌려나갔어요. 조선에서 죄인의 목을 뺄 때는 옷깃에 칼이 걸리지 않도록 이 옷을 벗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옷을 여미고 애연하게 죽음을 맞은 이들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정혁종도 그 자리에서 목이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마저 같은 날 아버지를 따라 같은 칼에 쓰러졌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날 한시에 함께 세상을 떠난 겁니다. 남은 두 형제 정약정과 정약용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기약 없는 유배였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유배길 주막에서 마지막 밤을 함께한 겁니다. 혐은 섬으로 아오는 무트로 갈라지기 전에요. 이 박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0명에 이르렀고 귀한 거나 벌을 빼앗긴 사람은 300명에 달했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그저 숫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정약종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를 따라간 어린 아들이었고 헝과 헤어져 섬으로 끌려간 동생이었습니다. 저마다 이름이 있고 저마다 두고 온 가족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세월이러 헝 정여전이 끝내 그 섬을 벗어나지 못하고 흑산도에서 눈을 감았을 때 강진에 있던 정약용은 붓을 들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넓은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참으로 알아주던 사람은 오직 형 하나뿐이었는데 이제 그 형마저 잃었으니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깨우친들 대체 누구와 그것을 나눌 수 있겠느냐. 형을 잃은 아우의 그 먹먹한 마음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글자 하나하나에 그대로 배어 있어요. 정여은 그 강진 땅에서 무려 18년을 갇혀 지냈습니다. 형과 헤어진 그 갈림길의 밤을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발 뒤에 앉은 여인의 하정이 이렇게 한 집안을 산산이 흩어 놓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고 형과 아우를 갈라놓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순아우라는 여인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될 텐데요. 사실 이 여인에 대해선 조금 다른 기록도 남아있어요. 신하들이 정약용을 죽여야 한다고 몇 번이나 거세게 아뢰었을 때 오히려 그걸 물리치고 그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 정순왕이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믿는 자를 짐승 다스리듯 처달하던 여인이 어떤 목숨은 굳이 살려두었을까요? 이 여인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어쨌든 발 뒤에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이제 두 여인을 통해 똑똑히 봤습니다. 한 명은 면모라는 죄를 지어내 사람을 죽였고 한 명은 믿음이라는 죄를 씌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여인은 놀랍게도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를 썼을 뿐이에요. 안방에 다소곳이 앉아 붓을 들고 친정 식구들에게 편지 몇 장을 썼을 뿐입니다. 칼도 없었고 형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정해 보이는 편지 몇 장이 나라를 통째로 한 집안의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어쩌면 칼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그 편지였는지도 몰라요. 한 여인이 등전 밑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한자 한자 한글로 또박또박 써내려 가는 편지였어요. 받는 사람은 친정 동생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안부를 주고받는 다정한 집안 편지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적힌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힐지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조정의 일을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라는 짓이었어요. 나라의 인사와 정사가 궁궐 안방에서 쓰인 편지 한 장으로 은밀히 움직인 겁니다. 발을 들이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편지로 나라를 주무른 거예요. 더 놀라운 거니 편지들이 이 목을 가다듬음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장이 아니에요. 아톰이 넘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이라는 곳에 소중히 보관돼 있어서 우리는 지금도 그 여인의 손글씨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앙비가 제 손으로 나라를 주물렀다는 증거가 종이 위에 그대로 박제된 셈입니다. 보통 이런 은밀한 일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인데 이 여인의 세도는 이렇게 편지로 남아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이 편지를 쓴 여인이 세 번째 앙비 순원왕무입니다. 이 여인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한 가문을 알아야 해요. 안동김씨, 지금으로 치면 나라의 유직이란 유직은 죄다 한 집안이 대를 이어 독차지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순원왕후가 바로 이 안동김씨 김조순의 딸이었어요. 아버지 김조순은 앞서 정순왕후 시절부터 차근차근 힘을 키워온 인물이었습니다. 딸을 왕비로 들여보내면서의 집안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거예요.
슬론 왕후는 순조의 앙비가 됩니다. 앞서 11살의 왕위에 오른 어린 임금이요. 앙비가 안동김씨에서 나오자이 가문의 세상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잠깐이 여인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권력을 쥐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문정왕후가 8태였고 정순왕후가 몇 태였다면 순원왕후는 무려 2번에 걸쳐 발뒤에 앉습니다. 손자인 헌종이 어린아이로 즉위하자 한 번, 그리고 그 헌종마저 자식 없이 세상을 뜨자 또 한 번, 두 임금에 걸쳐 도합 10여 년을 나라 위에 군림한 거예요. 조선을 통틀어 이렇게 2번씩이나 발뒤에 앉은 여인은 사람이 유일했습니다. 특히 2번째가 기가 막힙니다. 헌종이 후사 없이 덜컥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다음 임금을 누가 정하느냐? 바로 순원 왕후였습니다. 나라의 주인을 고르는 그 막중한 일이 여인의 손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데려왔는지 아십니까?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나무하며 살던 글도 제대로 못 배운 앙족 청년이었습니다. 안가에 피줄이긴 했지만 집안이 럭적으로 몰려 풍비박산 나는 바람에 시골로 쫓겨나 상놈이나 다름없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밥 깔고 지게지더니 청년이 하루아침에 궁궐로 끌려와 고능포를 입습니다. 사람들이 강화도령이라 부르더니 청년이 바로 훗날의 철종이에요. 하필 이런 사람을 임금으로 골랐을까요? 똑똑하고 반듯한 앙족도 많았을 텐데요. 밥은 허만큼 간단합니다. 다루기 쉬웠으니까요. 세상 물 좀 모르고 배운 것 없는 임금이라야 발뒤에서 마음껏 주무를 수 있었던 겁니다. 나라의 주인을 세우는 그 엄중한 일이 이렇게 한 집안의 편의대로 이루어졌어요. 임금은 허수아비고 진짜 나라의 주인은 그 집안이었던 거예요. 이제 안동김 씨의 세상은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벗을 자리가 돈으로 팔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자리를 대놓고 돈 받고 판 겁니다. 그것도 자리마다 값이 매겨져 있었어요. 고을 수영 자리는 얼마? 그보다 높은 자리는 얼마? 그렇게 돈을 주고 자리를 산 관리는 부임하자마자 무슨 생각부터 했을까요? 당연히 본전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 사느라 쓴 돈 얼른 뽑아야겠다. 누구한테서 뽑았을까요? 힘없는 백성한테서였습니다. 이게 바로 세도 정치라 불리는 시대의 민낯이에요.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한 가문이 나라 위에 군림하고 그 맨 아래에서 백성만 꼴이 빠지는 세상. 위에서 벌어진 일은 늘 아래로 흘러내려와 가장 힘없는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그 백성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시절 백성을 짓누른 세금이 크게 3가지였는데 이게 하나같이 썩어 있었어요. 땅에 먹이는 세금, 군대에 안 가는 대신 내는데, 그리고 봄에 나라국식을 꿔줬다가 가을에 돌려받는 제도. 이 마지막 것이 특히 지독했습니다. 원래는 얼마나 좋은 뜻이었는지 아십니까? 봄이 되면 지난 가을 거둔 곡식이 다 떨어져요. 보리고개라고 하지요. 그 굶주리는 시기에 나라가 곡식을 꺼주고 가을에 추수하면 조금만 얹어갚게 한 겁니다. 굶어 죽는 백성 살리자는 참어진 제도였어요. 그런데 세도 정치 아래 변했는지 아십니까? 관아에서는 곡식이 필요도 없다는 멀쩡한 집에까지 억지로 곡식을 떠안겼어요. 안 받겠다는데도 강제로 안기고 가을엔 이자를 두둑히 얹어 받아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꺼줄 때는 곡식에 겨와 모래를 잔뜩 섞어 부피만 불려주고 받을 때는 깨끗한 알곡구로만 받았어요. 심지어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사람 이름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 이름으로까지 세금이 나왔습니다. 죽은 자에게 군포를 물리고 젖먹이에게 세금을 먹긴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옛날 관청에 시달리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없는 살림에 세금독에 밤잠을 설치고 관리 앞에만 서면 죄인처럼 굽신거려야 했던 그 서른 말이에요. 고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하던 그 시절이요. 손왕후가 안방에서 다정한 편지를 쓰던 바로 그 시절이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지다 못한 백성이 결국 들고 일어나기도 했어요. 평만도에서는 홍경래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평만도 사람들은 그때 나라로부터 이중으로 서름을 겪고 있었어요. 세도 정치의 수탈에 시달리는 데다 평안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을길에서 대놓고 차별까지 받았거든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서쪽 땅에서 났다는 이유로 번번이 밀려났으니 그한이 오죽했겠어요. 합의받고 빼앗기던 사람들이 결국 죽기를 각오하고 관하로 몰려간 겁니다. 나라가 백성을 벼랑 끝으로 몰면 백성은 끝내 그렇게 터져나오는 법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발 뒤에서 지켜보던 순원 아무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앞서 본두 여인처럼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인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아있는 편지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백성을 딱하게 여기고 좋은 인재를 쓰려 애쓴 대목도 나옵니다. 어느 고을에 흉년이 들었다니 마음이 쓰인다. 이런 인물은 아까우니 잘 챙겼으라 이런 대목들이요. 이 여인 나름대로는 무너져가는 엉실을 어떻게든 지켜보려 한 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결과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발뒤에 앉아 제 친정을 감싸고 챙기는 사이 나라는 통째로 한 가문의 것이 되었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어요. 거슬은 팔려나가고 관리는 백성을 쥐어짜고 그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속에서부터 굶어갔습니다. 이 여인이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을 뿐 나라를 병들게 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예요. 윤정왕후는 칼로 사람을 베었고 정순왕후는 죄를 씌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순원왕후는 다정한 편지 멋장으로 나라를 서서히 죽여간 거예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칼보다이 조용한 편지가 더 오래 더 깊이 나라를 병들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조선을 무너뜨린 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무라는 죄를 지어낸 문정왕후, 하늘을 믿는다는 죄를 만든 정순왕, 그리고 편지로 나라를 집어삼킨 순원왕후 새 여인 모두 발 뒤에서 임금보다 큰 힘을 휘두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 최고의 아들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이 하나 있어요. 드라마다 독하고 표독스러운 얼굴로 그려지는 질투의 눈이 멀어 궁궐을 뒤집고 끝내 제 아들을 피해 미친 폭군으로 만들었다는 그 여인 말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록을 펼쳐 그 여인의 진짜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본 새 여인과는 처지가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지난 400년 동안 아주 엉뚱한 사람을 미워해 온 건지도 모릅니다. 사약이 담긴 그릇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여인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한때 이 나라의 국무 만백성의 어머니라 불리던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궁궐에서 쫓겨나 초라한 사과에 갇힌 죄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손으로 그 독을 삼켜야 했습니다. 여인은 그릇을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참 밖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가 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궁궐 어딘가에는 이 여인이 낳은 어린 아들이 어미가 이렇게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조선 최고의 안나 배워온 패비 윤씨입니다. 드라마 속에서의 여인은 늘 표독스럽고 무서운 얼굴로 나와요. 질투에 눈이 멀어 궁궐을 발가리 짚고 결국 제 아들을 피해 미친 폭군으로 만든 원흉. 우리가 아는 패비은 씨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선을 망친 악녀 5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여인을 첫손에 꼽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실록을 펼쳐이 여인의 진짜 삶을 한 발 한 발 따라가 보면 자꾸만 고개가 가오해집니다. 앞서 우리가 본세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문정왕후는 발 뒤에서 8태를 다스리며 여명을 역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멍순왕후는 하늘을 믿는다는 죄로 수백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순원왕후는 두 임금에 걸쳐 나라를 주무르며 한 가문의 세상을 열었습니다. 셋 다 임금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손에 쥐었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패비윤 씨는 이 여인이 발 뒤에 앉아 나라를 다스린 적이 있습니까? 단 하루도 없습니다. 니지를 내려 사람을 죽인 적이 있나요? 없어요. 벌을 팔거나 나라돈을 빼돌리거나 제 친정을 요직이 한 친적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왕비 자리에 있던 건 아주 잠깐이었어요. 그마저도 곧 쫓겨나 체멸해도 못되어 사약을 받고 28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나라를 망칠 권력은 커녕 제 목숨나 지킬 힘조차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어떻게 나라를 망친 최고의 악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이 여인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윤 씨는 그리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롤려요. 기둥이 무너진 집안 살림은 이내 기울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어린 윤 씨가 손수배를 짜서 내담아 호르몬이와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건 확인할 길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그 시작이 가난하고 고달팠다는 뜻이겠죠. 그러다 뽑혀 궁에 들어갑니다. 임금 성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들고 앞선 안비가 물러난 자리에 안비로까지 올라요. 가난한 집딸이 하루아침에 국무가 됐으니 겉으로 보면 참으로 놀라운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궁궐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윤씨 겉에는 늘 친정 배경이 든든한 후궁들이 있었어요. 임금의 사랑이라는 것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를 찾던 임금이 내일은 다른 처소로 발길을 돌리고 그 후궁이 아들이라도 덜컥 낳으면 내 자리가 언제 위태로워질지 몰랐어요. 가진 것 없이 오직 임금의 사랑 하나로의 자리에 오른 여인에게 그 불안은 하루하루 살을 깎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궁궐에는 서리빨 같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엄격한 법도로 며느리를 다스리던 대비, 바로 다음에 만날 인수 대비였어요.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았을 리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두고 애를 태우는 젊은 며느리, 그런 며느리가 사사건 못마땅한 어한 시어머니, 이 둘이 한 궁궐에서 매일 부딪혔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시집살이에 서름을 몸으로 겪으신 어머니 세대를 떠올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속에 있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깃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그 시절 며느리들 말이에요. 시어머니 기침 소리 하나 해도 가슴이 철렁하던 그 세월이요. 500년 전 궁궐 담장 안에서도 한 여인이 꼭 그렇게 애를 태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집이 남들보다 조금 높고 화려한 담장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사달이 납니다. 어느 날 임금 성종의 얼굴에 손자국이 났어요. 부부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앙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이건 그 시대 궁중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윤씨의 처소에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글과 도구로 쓰이는 악이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졌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 윤씨가 한 일인지 아니면 이 여인을 밀어내려던 누군가가 꾸며낸 일인지는 지금도 다 알 수 없어요. 궁궐이란 곳이 원래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다만 분명한 거니 일로 윤씨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국모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폐소인, 그러니까 신분 없는 백성으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윤씨를 내쫓는 걸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그 무서운 시어머니였을까요? 아닙니다. 실록을 보면 윤씨를 패하자고 맨 앞에서 밀어붙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임금 성종이었어요. 오히려 신하들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원자를, 그러니까 다음 임금이들 왕자를 낳은 어머니를 내쫓으면 훗날 반드시 큰 화가 됩니다. 도디 거두어 주소서. 대신들이 거듭 엎드려 간청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 임금이 되면 어쩌시려느냐? 그 원망을 어찌 감당하시려느냐 하고. 하지만 성종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씨는 폐비가 되어 궁에서 쫓겨났고 몇 해 뒤에는 그 초라한 사과로 사약이 내려졌어요. 신하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호환의 씨앗에 임금 스스로 제 손으로 심어버린 겁니다. 그 마지막 밤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복이 든 그릇을 앞에 두고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버린 임금에 대한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그 순간이 여인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오직 하나였을 겁니다. 궁궐에 두고 온 어린아들이요. 내 새끼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제발 그 아이만은 무사하기를. 그리고 제 어미가 이렇게 죽었다는 걸 그 아이만 영영 모르고 살기를 어미로서 마지막으로 빈 것은 아마 그것 하나였을 거예요. 그렇게 한 어머니가 세상에 어린아들 하나를 남겨둔 채 눈을 감았습니다.
훗날이 여인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애초로운 이야기 하나를 지원했어요. 죽어가던 윤씨가 제 피를 토해적신 적삼을 남기며 이걸 훗날 내 아들에게 꼭 전해달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건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슬픈 이야기가 지어질 만큼 그 죽음이 오래도록 사람들 마음에 애초롭게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남편 송종도 마음 한 구석이 영편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략을 내린 뒤 사람을 보내 장례를 돕게 했고 세월이 흐른 뒤엔 그 무덤에 철마다 제사를 올리도록 했어요. 한때 군모였던 사람이니 뒤늦게 남아 그만한 예는 갖춘 겁니다. 어쩌면 뒤늦은 미안함이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머니 여인은 대체 어쩌다 조선 최고의 악녀가 되었을까요? 바분이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어미 없이 자란 그 어린 아들은 자라서 임금이 됩니다. 바로 연산군이에요. 그리고 어른이 된 뒤에야 제 친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됩니다. 곱게 자한 줄 알았던 어머니가 실은 사약을 받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으로. 그 순간 연산군은 눈이 뒤집혔어요. 어머니의 죽음에 죽음이라도 관여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 죽였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무덤을 파헤쳐 시신에 다시 벌어내렸어요. 나라가 온통 피로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갑자년의 사화, 갑자사예요. 자, 여기서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나라를 이 피바다로 만든 게 누구입니까? 비윤씨였나요? 아닙니다. 그 아들 연산군이에요.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힘없이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휘두른 건 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폭군을 낳은 어미라는 이유 하나로 아들이 저지른 그 모든 죄까지 고스란히 여인에게 더 씌워진 겁니다. 아들이 흘린 피의 책임을 죽은 어머니가 대신 뒤집어 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작 발디에서 나라를 주무르고 사람을 죽인 새 여인은 이름조차 가물가물한데 권력 한 번 쥐어본 적 없이 쫓겨나 죽으니 여인만은 최고의 악녀라는 이름으로 400년을 또렷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힘없이 쓰러진 사람을 가장 오래 가장 모질게 미워해 온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방금이 여인의 곁에 서리빨 같은 시어머니가 있었다고 했죠. 며느리를 그토록 매섭게 다스렸던 그 대비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야 합니다. 진짜 악녀는 바로 그 시어머니였다고.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고 손자를 괴물로 키운 진짜 오는이 그 여인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미워할 마지막 한 사람이 정말 그 여인이 맞을까요? 늙은 대비가 피에 미쳐 날뜨는 손자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어라. 내 어미의 원하늘이 하임이가 어찌 모르겠나. 허나이 나라를 이렇게 피로 물들이 죽은 내 어미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부디 그 칼을 거두어라.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었어요. 한나라의 가장 우서른인 대비가 임금이 든 손자 앞에 서서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말린 겁니다. 그런데 손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눈을 불리며 할머니를 향해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늙은 몸이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베비는 그 길로 자리에 누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6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미워할 마지막 한 사람 인수대비입니다. 앞서 사약을 받고 젊은 나이에 죽은 며느리 베비 윤씨. 그 며느리를 매섭게 다스렸다는 서리빨 같은 시어머니가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그리고 방금 할머니를 들이받은 저 임금이 며느리가 세상에 남기고 간 그 어린아들 연산군입니다. 어미의 죽음을 알아버린 그 아이가 이렇게 자기 할머니마저 쓰러뜨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인수대비를 두고 말합니다. 애먼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고 그 손자를 폭군으로 키운 진짜 원흥이라고. 패비윤 씨가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만든 진짜 악녀는 이 여인이 아니겠느냐고.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 사람 역시 그리 간단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인수대비는 조선을 통틀어 손에 꼽히는 여성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시대 왕비나 세빈들조차 한자를 제대로 못 읽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어려운 불경을, 그것도 저 멀리 인도에서 건너온 원래 글자 그대로 읽어낼 만큼 학문이 깊었어요. 배우기로 소문난 그 어려운 글을요.
지금으로 치면 아무도 못 읽는 외국어 원서를 척 읽어내는 대단한 학자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부녀자들이 마땅히 읽고 배울 책이 없음을 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직접 붓을 들어 책 한 권을 지었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도리를 조목조목 담은 책이었어요. 요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후 오래도록 조선 여인들의 교과서가 되었어요. 바로 이 지점이 서늘합니다. 이 여인은 진심으로 믿었어요. 여자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옳고 바른 길이다.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 굳은 신념으로 자기 자신을 다잡고 똑같은 그 신념으로 며느리를 다잡았어요. 자기가 100번 옳다고 믿었기에 며느리를 몰아붙이면서도 한 점 흔들림이 없었을 겁니다. 나는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면서요. 그런데 그 흔들림 없는 신념이 결국 한 며느리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어미를 잃은 그 아이가 자라 무서운 괴물이 되었고 그 괴물은 마침내 신념의 주인이었던 할머니마저 쓰러뜨렸어요. 자기가 그토록 옳다고 믿었던 그 질서가 돌고 돌아 결국 자기 자신을 집어삼킨 겁니다. 이보다 더 서늘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러니 여인 역시 그저 손가락질 한 번으로 끝낸 악녀는 아니었어요. 어쩌면 자기 시대를 가장 굳게 믿고 가장 충실히 산 사람이 그 시대가 만든 가장 서늘한 희생자가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이 목숨처럼 붙던 신념 자체가 실은 여자를 올매던 그 시대의 사슬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처음에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호원에 홀로 서서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던 임금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울어야 했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목조에 앉은 임금보다 발을 들이우고 그 뒤에 앉은 여인의 힘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발틈으로 건네던 밀지 한 장 하늘을 믿는 자를 짐승처럼 쳐다라던 학교 안방에서 또박또박 써내려가던 편지 차약 그릇을 앞에 두고 떨리던 손 그리고 손절에 가로막다 쓰러진 늙은 대비 5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나라를 피로 물들인 잠본인이었고 누구는 권력 한 번 쥐어보지 못한 채 억울하게 악로만 기억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미워했던 여인이 실은 가장 가해운 사람이었고 우리가 이름조차 잘 모르던 여인이 실은 나라를 삼킨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여자는 아무리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도 과거를 볼 수 없었어요. 배울길래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 여자였지만 정치의 문은 여자에게 단 한 뼘도 열려 있지 않았어요. 잉수대비처럼 인도 글자로 불경을 읽는 학자여도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세상에 나설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인이 권력에 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어린 임금의 뒤에 들이온 그 발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발이 아버지를 일찍 여인 어린 왕을 지키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어요. 나이 어린 임금이 홀로 서기까지 할머니나 어머니가 잠시 뒤를 봐주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이 친정 가문과 얽히고 권력의 막과 얽히면서 점점 나라를 통째로 삼키는 무서운 그림자로 변해갔어요. 어린 왕을 지키던 발이 어느새 그 왕을 가두는 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발 뒤에서 백성을 딱하게 여겨 편지를 쓴 여인도 있었고 자기 신념을 목숨처럼 지키다 그 신념에 스스로 무너진 여인도 있었어요. 이들도 처음부터 괴물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다만 여자에게 오직 그 자리 하나만 허락한 세상이 이들을 그 자리로 밀어넣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쭈고 싶어집니다. 이 여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과연 그들 자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자에게 발 뒤에 자리 하나밖에 내주지 않은 그 시대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5 여인 중 진짜 미워해야 할 사람은 누구였는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 맨 끝에서 제 할머니를 들이받은 그 소년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미의 죽음이라는 진실을 알아버린 한 아이가 어떻게 조선 최악의 폭군으로 변해갔는지 그 피 묻은 이야기 연상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발 뒤에 가려진 채 홀로 울던 그 임금과 발 뒤에서 조선을 뒤흔든 5 여인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